외로운 루저가 막장 인생을 살다 심장마비로 죽고 환생하게 됩니다.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닌 귀족의 아들로 말이죠. 아르스는 일본에서 평범하고 못생긴 루저로 살며 지루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퇴근길에 심장마비가 와서 그 자리에서 급사하고 맙니다. 다음 순간 눈을 떠보니 전혀 다른 세상에 와 있었고 아름다운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침대에 누워 있었죠. 처음엔 병원인 줄 알았지만 방 안을 떠다니는 날개 달린 개를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챕니다. 하녀가 금발의 여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는 사이 아르스는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자신이 환생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 세계의 어린 아이로 말이죠. 별 탈 없이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그를 배우면 이 세계에 대한 엄청난 양의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사는 왕국이 서머포스 왕국이라 불린다는 걸 알게 되는데 원래는 7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었지만 그중 한 곳이 전쟁을 일으켜 대륙을 통일한 것이었죠.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람부르크라는 작은 시골 마을 영주의 아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세계에 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가장 흥분했지만 마법을 배우는 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려서 꿈같은 일이었죠. 그의 삶은 거대한 저택에서 지내며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여러 명의 하인들이 항상 그의 모든 수발을 들어주었고 전속 요리사가 맛있는 식사를 매일같이 차려주었으니까요. 그에게 남들과 다른 점이 또 하나 있다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죠. 능력을 시험해보기 위해 훈련장으로 내려가 보니 가문이 경비병들과 병사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훈련을 하러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반갑게 맞이하는 가운데 자리에 앉은 아르스는 형편없이 깨지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합니다. 창수를 배우려다 곤욕을 치르고 있었죠. 아르스는 자신의 특수 능력을 사용합니다. 원하는 사람의 능력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었죠. 살펴보니 그 남자는 창술과 검술은 D등급이었지만 궁술에는 B등급의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르스는 즉시 그에게 달려가 활을 쏴본 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남자는 그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웃어넘기는데 활은 겁쟁이나 여자들이나 쓰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아르스는 그에게 딱 한 번만이라도 활을 쏴보라고 권유합니다. 평소라면 시도조차 하지 않고 거절했겠지만 아르스가 미래의 영주님이었기에 그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활을 집어듭니다. 그가 화살을 쏘자 놀랍게도 화살은 첫 시도만에 관역의 정중앙을 꿰뚫습니다. 다들 우연일 거라 생각했지만 남자가 계속해서 화살을 쏘아대자 모든 화살이 관역에 명중하는 걸 보게 되고 그제야 자신의 타고난 궁술 재능을 깨닫게 되죠. 그는 아르스에게 감사해하고 주변 사람들은 이 나고자가 궁술에 소질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며 묻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능력을 들키고 싶지 않아 그저 감이라고 둘러대죠. 이 능력의 유일한 문제점은 자신의 능력치는 볼 수 없다는 것이라 조금 시무룩해지지만 다시 저택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나중에 저녁 식사 자리에서 무섭게 생긴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아버지의 능력치를 확인해보는데 모든 능력치가 A등급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B등급 검사 10명을 혼자서 상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힘이었죠. 아버지는 아까 그 나고자에게 활을 쏴보라고 시켰냐고 묻습니다. 아르스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아버지는 그저 미래의 영주로서 인재와 둔재를 구별할 줄 아는 건 좋은 일이라며 격려해 주었죠. 그 저녁 식사 후 아르스는 통치술에 대해 더 배우기 시작했고 현실 세계가 얼마나 뒤틀리고 무자비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배층인 서머포스 제국의 귀족들은 완전히 부패한 듯 보였고 농민과 빈민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 때문에 지역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죠.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기는커녕 경찰의 무력을 앞세워 비열한 수법으로 탄압하고 있었는데 이건 마치 미국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죠. 그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미국 전체가 내전에 휩싸일 것이고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가야 할 거라 직감합니다. 이 생각은 그를 진심으로 두렵게 만들었죠. 아직 전사도 아닌데다 자신 같은 사람이 과연 가족들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리고 람부르크의 백성들을 무사히 보호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그는 집을 몰래 빠져나와 마을 시장 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망토를 둘러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자로 착각한 사람들이 쇼핑 나왔냐며 말을 걸자 아르스는 뚱뚱하다고 핀잔을 주고는 머리를 떴습니다. 그리고는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기 시작했죠. 감정 스킬로 마을 사람들을 훑어보지만 미래가 없는 쓸모없는 패배자들 뿐이라는 걸 확인하고 실망할 뿐이었죠. 얼마 후 그는 눈물이 고인 채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마법 능력을 너무 많이 사용한 탓이었죠. 그때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인종차별주의자인 백인 여자가 한 청년을 거리로 내동댕이 칩니다. 너 같은 놈에게 줄 일자리는 없다고 소리치면서요. 아르스는 이 종족에 대해 잘 모르는 눈치였지만 사람들이 그를 말콤이라 부르며 더럽고 역겨운 놈이라고 욕하는 걸 듣게 됩니다. 문득 책에서 읽었던 내용이 떠올랐죠. 그들은 먼 대륙에서 온 사람들로 서머포스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왔다는 사실을요.
청년은 배고픔과 패배감에 젖어 땅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아르스가 그에게 다가가 빵 한 조각을 건넸습니다. 자신을 레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깜짝 놀랐고 주변 사람들은 차기 영주님이 왜 말콤 따위를 도우려는지 위아해했죠. 처음에 레이는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천천히 빵을 받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아르스는 감정 스킬로 그의 능력치를 확인했죠. 정말 놀랍게도 이 남자는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A랭크와 S랭크 스킬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의 강력한 아버지인 레이브님을 떠올리게 할 정도였죠. 아르스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가 장차 이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하나가 될 거라는 사실을요. 아르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기 시작하자 레이는 그를 기분 나빠하며 고맙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차기 영주님은 골목길까지 그를 따라갔고 레이는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했지만 아르스는 드디어 자신이 로벤트 영주의 아들임을 밝히며 경호원이 되어달라고 제안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주겠다고 꼬드기자 결국 레이는 승낙하고 말았죠. 두 사람은 아르스의 저택으로 돌아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아르스 앞에는 훌륭한 요리들이 차려졌고 그는 기분 좋게 레이를 쳐다봤지만 인종차별주의자인 하녀가 레이에게는 콩만 담긴 낡은 접시를 내온 걸 보게 됩니다. 그녀는 말콤에게 차기 영주님과 같은 음식을 대접할 수 없다고 했고 집사 또한 다 먹으면 당장 꺼지라고 막말을 퍼부었죠. 식사를 마친 아르스는 이 나라의 만연한 인종차별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생의 어느 백인 미국 소녀와는 달리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행동에 나섰고 자신의 위자를 끌어 레이의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녀와 집사가 말리려 하지만 아르스는 레이는 손님이라며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일갈하죠. 하녀는 즉시 맛있는 음식을 더 내옵니다. 레이는 기꺼이 그 음식을 먹어치웁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예전에 용병단에서 일했었다고 말이죠. 어릴 적부터 그들이 자신을 키워줬는데 최근 전투에서 모두 전사하고 자신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 냉혹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거죠. 아르스는 그를 정말 안타깝게 여겨 데리고 갑니다. 레이를 아버지의 집무실로 말이죠. 그리고는 고용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남자를 자신의 호위무사로 삼겠다고요. 편견에 사로잡힌 아버지는 레이를 힐끗 보더니 단칼에 거절합니다. 말코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제대로 된 능력도 없다고 주장하면서요.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맞서며 말합니다. 자신의 직감이 말하길 레이는 신이 내린 재능을 가졌다고요. 대륙의 그 어떤 평범한 사람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강조하죠. 결국 아버지는 기회를 주기로 동의합니다. 단 레이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죠. 바로 자신과의 대결에서 이겨보라는 겁니다. 아르스는 겁을 먹습니다. 아버지는 괴물 같은 실력자이자 대륙 최고의 검사 중 한 명이니까요. 공정한 승부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해보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무시하고 훈련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목검 두 자루를 가져오라 시키는데 경비병들과 연병장에 있던 사람들은 레이를 말콤이라 비하하며 수군거립니다. 레이분이 규칙을 설명합니다. 제한 시간 내에 레이가 자신에게 단 한 대라도 유효타를 날린다면 호위무사로 채용하겠지만 실패한다면 즉시 마을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타이머가 설정되고 대결이 시작되자 레이분이 돌진합니다. 강력한 참격을 날리지만 레이는 이를 피해냅니다. 하지만 깨닫죠. 비록 목검이라 할지라도 저 공격에 맞았다면 죽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레이분이 다시 공격하지만 레이가 막아냅니다. 레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 합니다. 이 영주가 얼마나 강하고 빠른지를요. 거구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고 레이는 막아내고 쳐내기에 급급해 아르스를 겁먹게 하죠. 하지만 아르스는 다른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그 누구도 영주의 공격을 단 한 번도 버텨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레이브는 전력을 다해 공격을 퍼붓고 결국 레이를 타격하여 어깨를 맞추고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표정이 진지해지며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죠. 그가 레이븐에게 돌진하자 레이븐도 반격을 시도하지만 레이는 피하면서 그의 밑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을 가하죠. 햇빛을 이용해 시야를 가리는 전술로 영주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레이븐은 그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영주에게 유효타를 날리려 시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레이가 막 감을 잡았을 때 레이븐은 시간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레이의 승리를 인정하기로 하죠. 자신에게 유효타를 날릴 뻔한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아르스는 기뻐하며 레이를 축하해줍니다. 아버지 또한 아르스를 칭찬하죠. 또 다른 인재를 찾아낸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아르스에게 정말 신이 내린 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요. 나머지 경비병들과 병사들은 레이를 둘러싸고 조언을 구하거나 나중에 같이 훈련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레이는 옷을 차려입습니다. 가문이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음을 상징하는 제복을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르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레이가 아르스와 합류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이후로요. 처음에는 다른 일꾼들이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피부색 때문에 그를 배척했었죠. 하지만 서서히 모두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련을 병사들에게 기술을 연마하는 법을 가르치고 아르스의 가정교사에게 수업을 듣기 시작한 후로는 지력이 눈부시게 발전하여 현재는 가문 내에서 가장 지능이 높은 인물이 되었다. 레이는 메이드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는데 한때는 그를 싫어했던 그녀들이지만 지금은 그의 정중한 태도와 잘생긴 외모에 푹 빠져버렸다. 며칠 전부터 레이와 아르스는 스터디 모임을 시작하여 이 대륙의 역사와 각 영지의 현재 정치적 상황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서머포스 왕국이 과거에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자 독보적인 최강국이었음을 배웠다. 하지만 레이의 말에 따르면 현재 왕국은 심각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선왕이 사망한 뒤 즉위한 아들, 즉 새 국왕이 고작 8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권력은 어린 왕을 둘러싼 간신배들의 손에 있으며 그들은 왕을 이용해 자신들의 권력을 최대한 불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탓에 조정은 제대로 된 통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반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각지의 영주와 귀족들은 왕실의 명령을 무시한 채 분쟁에 대비해 자체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아르스는 자신의 영지에선 아직 반란이 없었지만 아버지가 매일같이 훈련에 매진하며 병력을 증강할 준비를 서두르는 것을 보며 머지않은 미래에 분쟁이 발생할 것임을 직감한다. 그는 레이처럼 유능한 인재를 더 찾기로 결심한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을 말이다. 전쟁은 원치 않지만 말이다. 아르스는 레이에게 만약 전쟁이 난다면 어디서 먼저 터질 것 같냐고 묻는다. 레이는 주저없이 대답한다. 바로 인접한 영지가 될 것이라고. 그곳의 영주는 매우 노쇠하여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기에 후계 문제로 전쟁이 시작될 거란 예측이다. 레이의 설명에 따르면 그 영주에겐 두 아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장남이 자기를 계승해야 하지만 차남이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한 지도자감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만약 이후의 갈등이 영주가 사망하기 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두 형제는 서로 칼을 겨눌 것이고 왕국 전체가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 할 것이다. 아르스가 묻는다. 아버지는 어느 쪽을 택하실까? 레이가 답한다. 아마도 장남 쪽을 택하시겠죠. 법도에 따르면 그분이 정당한 후계자니까요. 아르스는 아버지가 건재하시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선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아버지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레이는 에게 조언한다. 가문이 입지를 굳히기 위해 뛰어난 인재를 찾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아르스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사람은 인재를 스카우트하기 위해 인근 마을로 갈채비를 마친다. 앞마당을 지나던 중 레이븐이 그들을 불러 세운다. 그리고 유능한 마법사가 있는지 잘 살펴보라고 당부한다. 뛰어난 마법사 한 명이 회색이 짙은 전투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마법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예전에 아버지가 잠재력을 깨우는 마석을 아르스에게 쥐어준 적이 있었지만 아르스 또한 마법 적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명났고 그 후로 아버지는 두 번 다시 권하지 않았었다. 그들은 작은 영지를 떠나 인근의 도시로 향한다. 그곳은 고향 마을보다 훨씬 규모가 컸고 오가는 사람들 또한 훨씬 부유해 보였다. 아르스가 레이에게 말한다. 언젠가 자신의 영지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죠. 레이는 그저 미소만 지었고 아르스는 인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평균 이상의 능력을 가진 사람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지쳐서 잠시 주저앉고 말았죠. 레이는 이 마을에 사람이 많으니 걱정 말라고 위로합니다. 인구가 5만 명이나 되니까요. 그들의 영지보다 10배나 많은 숫자였죠. 그러니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넓은 거리를 걷던 중 아르스는 문득 지저분한 골목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엔 가난한 사람들이 노숙을 하고 있었죠. 아르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도시, 부자가 많은 곳에 그런 빈곤이 존재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레이는 그에게 펴있는 인생의 교훈을 줍니다. 부자가 많은 곳에는 반드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 말에 아르스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영지를 이 도시처럼 만들겠다는 꿈으로. 잠시 후 그들은 중앙시장으로 들어갔고 아르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물건들이 팔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용의 알을 판다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대륙에서 들여왔다는 말에 아르스는 즉시 그 말에 혹하고 말았습니다. 애완용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에요. 언제든 타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는 즉시 상인에게 가격을 물었습니다. 상인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이 희귀한 알을 특별히 은화 한 잎에 주겠다고요? 아르스는 당장 3개를 사겠다며 가방을 뒤적여 돈을 꺼내려던 찰나 레이가 그를 밀쳐내고 상인의 목에 단검을 들이댔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죠. 감히 귀족에게 가짜를 팔려 하다니 죽어 마땅한 죄라고요.
상인은 억울하다며 발뺌했지만 레이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 알들은 정식으로 수입될 수 없다고요. 지난 1년 동안 타 대륙과의 교역이 금지되었기 때문이죠. 즉,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불법 밀수품이라는 뜻이 됩니다. 게다가 용의 알은 극히 희귀한데 이런 천한 멍청이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겠냐면서요. 레이가 이 사기꾼을 처단하려던 순간 아르스가 그를 말렸습니다. 레이는 즉시 정신을 차리고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했죠. 하지만 아르스는 괜찮다며 넘어갔습니다. 이후 점심을 먹으러 앉았을 때 아르스는 노점에서 디저트를 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매치기가 아르스와 부딪히더니 돈주머니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레이는 즉시 아르스를 안고 도둑을 쫓기 시작했죠. 도둑은 인파 속을 요리조리 빠져나갔지만 레이는 망토를 낚아채는 데 성공했고 그 정체는 파란 머리의 어린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급히 골목길로 도망쳤습니다. 레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녀는 불량배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중 한 명이 소녀를 때려눕히고 있었습니다. 아르스가 말리려 했지만 두목은 화를 내며 주먹을 날렸죠. 하지만 레이가 순식간에 팔을 꺾고 복부에 주먹을 꽂아 기절시켜 버렸습니다. 나머지 두 명이 덤벼들었지만 레이는 그들도 가볍게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쫓아냈습니다. 아르스는 감정 스킬로 소녀를 살펴보았는데 이 소녀가 S급 마법 적성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법 수치가 정말 엄청났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즉시 그녀에게 자신의 가신이 되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레이는 도둑이라며 말렸지만 아르스는 개의치 않고 약속했습니다. 급여와 맛있는 음식, 편안한 삶을요. 소녀는 아르스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요. 철없는 도련님 밑에서 일하느니 말이죠. 그녀의 눈에 비친 아르스 같은 귀족 도련님은 모든 귀족이 의뢰 그렇듯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당일 뿐이었습니다. 빈민들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말이죠. 그녀 자신도 한때 귀족의 노예로 끌려갔던 과거가 있었지만 결국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놈들이 그녀를 다시 잡아들이려 했던 겁니다. 아르스는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에게 훌륭한 마법사가 될 자질이 있다고 말해주었죠. 하지만 소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마법 같은 건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요. 레이는 가망이 없음을 직감하고 소녀에게 요구했습니다. 훔쳐간 지갑을 돌려달라고 말이죠. 그녀는 군말 없이 지갑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길로 작은 아이들이 몰려들더니 소녀의 주위를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이 고아들을 돌보며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르스는 마음이 아파져 그녀에게 다시 지갑을 건네주었고 날이 저물자 그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아르스는 발코니에 앉아 그런 인재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도둑 소녀를 애타게 찾고 있었죠. 아르스 일행은 즉시 아래로 내려가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남자 3명이 들이닥쳐서 샤르를 끌고 갔다고 울먹였습니다. 한편 도시 반대편으로 끌려간 샤르는 노예 상인 앞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패거리들이 그녀를 바닥에 패대기 친 것이었죠. 놈들이 구타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노예 상인은 부하들에게 얼굴은 조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녀를 사려는 변태 귀족이 원하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굴만큼은 최대한 예쁘게 남겨두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중 한 명이 아르스가 그녀에게 준 돈주머니를 발견하고 그걸 뺏어갔습니다. 묵직한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순간 샤를이 벌떡 일어나 놈의 손에서 주머니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놈들이 더 빨랐기에 금세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바닥에 짓눌렸죠. 상인은 그녀에게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설령 도망치는데 성공한다 해도 평생 쫓기며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뿐이라고요. 그가 그녀의 위지를 완전히 꺾어놓으려던 찰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지기가 나가떨어지며 레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그는 날아오는 첫 주먹을 막아내고 나머지 두 놈도 아주 손쉽게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상인 옆에 서있던 놈에게 단검을 던져 제압했죠. 상인은 즉시 모두 멈추라고 소리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르스가 방으로 뛰어들어와 샤를에게 물었습니다. 몸은 괜찮냐고 말이죠. 소녀는 그가 여기 나타난 것에 놀란 눈치였습니다. 한편 상인은 눈치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귀족이라는 사실을요. 그의 복장과 말투에서 기품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인이 차분하게 용건을 묻자 아르스는 당장 그 소녀를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인은 거절했습니다. 자신은 불법을 저지른 게 없으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이현 카운티에서 노예 매매는 엄연히 합법이었으니까요. 아르스는 그딴 건 알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샤를이 살고 싶으면 도망치라고 소리쳤고 아르스는 뒤를 돌아 그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그녀의 능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야망 수치가 1인 것을 발견했죠. 그건 그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고 꿈꿀 수 있는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상인은 그 말이 아주 우습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예가 꿈꿀 수 있는 유일한 미래란 좋은 주인을 공손히 섬기는 것뿐이라면서요. 아르스는 분노하며 웃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른이라면 마땅히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며 그녀의 미래는 그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녀의 미래는 그녀 스스로 정하는 거야. 너 같은 쓰레기 노예 상인이 아니라. 샤를은 아르스의 이 말에 깊이 감동했다.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그녀는 홀로 거친 삶을 견뎌야 했다. 거리를 정처 없이 떠돌며 어두운 골목길을 전전했고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혹독한 겨울에도 예외는 없었다. 남들은 훨씬 편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며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자신 하나 건사하기조차 힘들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맞서 싸워준다는 사실에 울컥해 그녀의 뺨 위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참다 못한 노예상이 입을 열었다. 상대가 귀족이라 최대한 예우를 갖춰 대했건만 이제는 아무 이유 없이 장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투덜거렸다. 어린 놈이 벌써부터 정의로운 척이라니 가짠타는 투였다. 그때 덩치들이 우르르 계단을 내려와 일행을 포위하고 위협했지만 아르스는 그저 레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레이는 모든 게 통제하에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때 깡패 하나가 시끄러운 꼬맹이는 딱 질색이라며 아르스에게 입 다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하지만 레이는 순식간에 놈의 목을 움켜쥐고 허공으로 들어 올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내리꽂아 버렸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선언했다. 아르스 도련님을 모욕한 건 표절인 실수라고 아르스님을 건드린 이상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 대가는 바로 죽음이라며 레이는 단검을 뽑아들었다. 한 놈이 술병을 깨뜨리며 레이가 혼자니 포위해서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레이는 모든 공격을 우아하고 정교하게 피하며 순식간에 몇 놈의 복부를 베어버리고는 또 다른 놈에게 단검을 투척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뒤에서 칼을 든 놈이 덮쳤지만 레이는 가볍게 놈을 바닥에 매다 꽂았다. 왜 질린 노예상이 다급히 마법사들을 호출했다. 두 마법사는 즉시 기초 화염 주문을 외워 레이에게 쏘아댔지만 레이는 마법조차 가볍게 베어버리고 그들마저 묵사발로 만들어버렸다. 공포에 질린 노예상은 결국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위층에서 거대한 사내가 튀어나왔다. 맥주를 들이키며 내려온 거구가 무슨 소란이냐고 묻자 노예상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상황을 파악한 거구는 불같이 화를 내며 이들을 쫓아내려 했다. 샤를은 저 녀석은 위험하다며 도망쳐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아르스는 놈의 능력치를 확인하고는 샤를에게 식은 죽 먹기라고 안심시켰다. 아르스의 말대로 레이는 샹들리에에 매달려 첫 공격을 가볍게 피한 뒤 낙하하며 놈의 안면을 걷어찼다. 각이 오른 거구가 레이를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다. 레이는 즉시 깔끔한 어퍼컷 한 방으로 턱을 가격해 그 뚱보를 기절시키며 승부를 끝냈다. 완전히 겁을 먹은 노예상은 너희가 하는 짓은 불법이라며 항변했다. 하지만 아르스는 금화가 든 주머니를 꺼내 그녀를 사겠다고 제안했다. 노예상이 이미 다른 귀족에게 팔린 몸이라며 거절하려 하자 레이가 나서서 어차피 이 아이는 데려갈 거라고 못 박았다. 그러니 선택하라고 했다. 돈이라도 챙길지 아니면 빈털터리로 남아서 그 귀족을 상대할지 말이다. 결국 노예상은 협박에 굴복해 돈을 받고 샤르를 아르스에게 정식으로 넘겼다. 노예상의 사무실을 나섰을 땐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샤르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며 일행을 언덕으로 이끌었다. 마치 나를 보는 것처럼 저질 체력인 아르스는 헉헉댔지만 마침내 정상에 오르자 마을의 가장 아름다운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샤를은 이곳이 우울할 때마다 찾아오는 자신만의 비밀 아지트라고 고백했다. 감사의 표시로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샤를은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레이는 그녀에게 마법 펜던트를 건넸죠. 그녀의 마력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목걸이를 건 그녀는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자신에겐 마력이 없는 것 같다고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문을 외우는 순간 거대한 마력의 파동이 뿜어져 나와 거대한 화염구를 만들어냈고 하늘에서 폭발하며 마을 사람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스와 레이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 후 그녀는 고아원 아이들과 다시 만나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르스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에 올랐죠. 마침내 저택에 도착하자 아르스는 아버지와 마주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아르스가 새 식기세척기라도 데려온 줄 알았죠. 아르스는 그녀가 뛰어난 마법사이며 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있을 곳은 부엌이지 전장에서 가치를 증명할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자 샤를은 하늘을 향해 엄청난 화염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에 놀란 레이브는 순식간에 태세를 전환해 납작 엎드려 그녀를 로벤트 가문이 일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안으로 들어가 다음날 펼쳐질 모험을 준비했습니다. 샤르를 가신으로 영입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투에 참전하여 손쉽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대륙 전체의 분위기는 흉흉했지만 이 영지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전술 덕분이기도 했지만 샤르의 공도 컸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숙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장에서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으니까요. 아무도 믿지 않았었죠. 마법사 한 명이 전쟁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이후로 레이븐은 그녀의 지도하에 더 많은 마법사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비군을 강화하기 위해서였죠. 게다가 아르스에게는 두 동생이 생겼습니다. 남녀 쌍둥이였는데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아직 어리긴 해도 S급 능력을 몇 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르스는 계속해서 인재를 찾아다녔지만 한동안 운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레이가 정보를 입수했다고 말했습니다. 꽤 실력이 좋다고 소문난 사냥꾼 형제에 대한 이야기였죠. 아르스는 즉시 흥분하며 당장 가서 그들의 능력이 진짜인지 확인해보자고 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레이와 함께 사냥꾼들이 산다는 오두막을 찾아서요. 그런데 가는 도중 샤를이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나무 위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던 그녀에게 아르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이 숲으로 이사온 사냥꾼 형제에 대한 정보였죠. 지금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요. 샤를은 오늘 한가하다며 호의로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면서요. 그리고는 충돌 사고에 대비한다며 자신의 에어백 사이에 아르스를 밀착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레이는 질투가 났는지 말이 힘들어하니 내려서 걷는 게 좋겠다고 핀잔을 주었죠. 그러자 샤를은 전쟁터에서 구르며 성과를 냈으니 존중 좀 해달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들이 티격태격하는 사이 덤불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멧돼지가 튀어나왔습니다. 말이 놀라 날뛰려는 찰나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에 멧돼지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숲속에서 두 남자가 나타났죠. 사냥감을 잡았다며 기뻐하던 그들은 일행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면서요. 아르스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르스는 그들에게 최근 이곳으로 이사온 사냥꾼 형제가 맞는지 묻습니다. 형제들은 최근에 이사온 게 맞다고 대답하죠. 그래서 아르스는 재빨리 그들의 능력치를 확인하는데 꽤 괜찮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평균보다 훨씬 높지만 엄청난 수준은 아니었죠. 형제들은 아르스를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사냥해온 신선한 고기를 식탁 한가득 차려 대접합니다. 영주님의 아들이 방문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부족하더라도 양해해달라며 사과하면서 말이죠. 아르스는 그에게 기쁘게 미소 지으며 이걸로도 차고 넘친다고 말합니다. 샤를이 참지 못하고 만찬을 즐기기 시작하는 동안 아버지는 묻습니다. 아르스에게 무슨 일로 왔냐고 말이죠. 그러자 아르스는 당신의 아들들이 훌륭한 사냥꾼이라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대답합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다면서요. 그리고 그들을 분석한 뒤 아르스는 말합니다. 그들이 로벤트 가문이 군대에 들어와 주길 바란다고요. 그곳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아들들이 고위 병사가 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어하며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합니다. 아르스가 막내 아들에 대해 묻는 동안 샤를은 눈치챕니다. 작은 소년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 조용히 달아나는 것으려 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제대로 인사하라고 호통칩니다. 아르스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일단 능력치를 확인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의 지력이 100이 넘는 데다 S등급 책략가였기 때문이죠. 그는 기침을 하며 마시던 음료를 다 쏟고 맙니다. 속으로 생각하죠. 이 정도 지력은 전설적인 수준이라고요. 왕국 전체를 통틀어도 지능면에서 그를 이길 자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사과하며 주장합니다. 형들과 달리 로즈는 꽤 덤벙댄다고요. 하지만 아르스는 눈을 반짝이며 그를 바라보고 로즈를 반드시 자신의 가신으로 삼고 싶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노인과 형제들에게 믿을 수 없는 충격을 안겨주죠.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로즈는 집만 될 뿐이니 재고해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아이에게 다가가 흥분해서 묻습니다. 자신의 가신이 되어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요. 아이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올려다보며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억지로 전쟁터에 내보낼 거라고요.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즉시 거절합니다. 자기는 금방 죽고 말 거라면서요. 아버지는 귀족에게 무슨 말버릇이냐며 꾸짖지만
로즈는 그저 도망쳐 방 안에 숨어버립니다. 아르스는 계속 거절당하는 상황에 슬퍼하지만 아버지는 아르스에게 사과하며 로즈는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로즈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형들과 달리 활쏘기나 장작 패기도 하지 않아 형편없는 사냥꾼이라고 말이죠. 아르스는 아버지에게 신체적 힘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달리 로즈는 엄청난 지능을 가지고 있어 훌륭한 책략가가 될 거라고 설명하죠. 아르스는 물러서지 않고 노인에게 다시 한번 설득해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소년을 발견하죠. 하지만 로즈는 아르스를 보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합니다. 아르스는 그를 진정시키려 하죠. 절대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지 묻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가진 책이 이것뿐이라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읽는다고 대답합니다. 아르스는 제안을 좀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약속합니다. 자신의 집에는 거대한 도서관이 있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책을 찾을 수 있다고요. 이 말에 소녀는 솔깃해하며 묻습니다. 책 한 권을 가져가도 되냐고요? 아르스는 동의하죠. 그날 늦게 그들은 세 형제와 함께 저택으로 돌아오지만 로즈는 즉시 착한 소년이 같이 놀자고 다가가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르스는 샤를에게 형들에게 저택 구경을 시켜주라고 부탁하고 자신은 로즈를 데리고 서재로 향합니다. 소년은 방 안을 가득 채운 엄청난 양의 책에 즉시 매료되어 책을 꺼내 들기 시작하고 아르스는 자신도 공부를 해야 한다며 나중에 보자고 말합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문득 잠에서 깬 아르스는 공부하다 잠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즉시 로즈가 도망갔을까봐 겁에 질려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갑니다. 하지만 서재에 들어선 순간 로즈 역시 수많은 책에 파묻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 소년이 정말 대단하다며 새로운 단어를 즉시 습득하고 사고력이 매우 깊다고 감탄합니다. 아르스가 로즈의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이미 수치가 대폭 상승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마침내 형들이 도착해 글도 못 읽으면서 책에 둘러싸여 있다며 로즈를 놀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놀란 아르스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습니다. 사냥꾼들은 자신들의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답합니다. 로즈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제대로 배운 적은 없다는 것이죠. 마침내 로즈가 잠에서 깨자 아르스는 어떻게 글을 익혔는지 묻습니다. 로즈는 그저 어머니가 읽어주는 소리를 듣고 책에 있는 글자 모양을 대조해가며 스스로 깨우쳤다고 대답합니다. 형들은 큰 충격을 받으며 그때 로즈는 겨우 2살이었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되묻습니다. 하지만 로즈는 자신이 태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다음날 아르스는 로즈의 자신감을 북돋아주기 위해 사냥에는 활쏘기만 있는 게 아니라며 함정 만드는 법을 배워보라고 제안합니다. 로즈는 이미 생각해본 적은 있지만 자신이 없었다고 답하고 아르스는 한번 시도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얼마 후 숲에 도착한 아버지는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함정을 발견합니다. 형들은 흥분해서 로즈가 혼자서 이 함정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함정 안에는 이미 멧돼지 떼가 갇혀 있었습니다. 로즈는 수컷 멧돼지가 노란색에 흥분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문을 노란색으로 칠해 멧돼지가 들이받게 유도하여 가뒀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주변에 특수 약초를 매달아 암컷과 새끼들은 접근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약초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새끼들까지 남획하는 것을 방지하여 개체수가 줄거나 멸종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로즈는 칭찬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해 더욱 위기소침해집니다. 그날 밤 방에 홀로 앉은 로즈는 어머니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자책합니다. 자신을 낳고 병을 얻어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방에서 홀로 울던 중 형들과 아버지가 술을 마시러 지붕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형들은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로즈에게만 엄격하게 구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사냥을 못한다는 이유로 항상 엄하게만 대했기 때문이죠. 지금 일부러 차갑게 대하는 이유는 로즈가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어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느끼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야 로즈가 아르스님 곁으로 가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로즈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오열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르스는 로즈가 절대 따라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형들만 데리러 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작은 소녀는 큰 가방을 메고 밖으로 뛰쳐나와
아버지를 절대 미워할 수 없다고 말하며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버지 곁으로 돌아와 평생 함께 살겠다고 하죠. 아버지는 눈물을 터뜨리고 마침내 형제들은 모두 어린 영주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가신이 되어 앞날의 모험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3년이 흐르고 아르스가 9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십니다. 아르스는 아버지 대신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간청하지만 아버지는 거절하죠. 1년 전 미션 공작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며 차남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장남은 유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생이 유언장을 조작해 공작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죠. 장남은 최근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기에 많은 귀족들이 계승전쟁에서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션 공국은 내전으로 인해 2개로 쪼개졌고 이웃한 작센 공국은 이 기회를 틈타 침공해 상황을 더욱 긴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르스는 전쟁에 나가야 한다고 믿지만 아버지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약혼녀가 이곳으로 오고 있기 때문이죠. 약혼녀라는 말에 아르스는 기겁하고 아버지는 태어나기도 전에 정략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걸 깜빡했다고 하네요. 아니, 그걸 까먹으시면 어떡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약혼녀의 편지를 건네고 아르스는 즉시 친구들에게 달려가 이 비상사태를 알립니다. 약혼녀가 있는 줄도 몰랐던 그는 멘붕에 빠집니다. 게다가 지금 그녀가 오고 있다니요. 그때 하녀가 달려와 약혼녀가 이미 정문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아르스는 긴장한 채 그녀를 맞이하러 나갑니다. 전생에 모태솔로였던 그는 약혼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죠. 소녀는 자신을 리샤라고 소개하고 아르스는 그녀의 귀여움에 심쿵하려던 찰나 그녀의 외교 수치가 100, 야망이 80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깜짝 놀란 그는 리샤가 순진한 척하며 가문을 집어삼키려는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미소를 짓자 그는 가문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금세 그녀에게 홀딱 반해버려 안으로 안내합니다. 리사와 그녀의 집사는 분주하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하인들을 봅니다. 환영 준비가 한창이네요. 집사가 레이를 보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려 하자 리샤가 그를 제지합니다. 그녀는 레이와 그가 전장에서 세운 위대한 업적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집사에게 무례를 범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지시합니다. 집사는 아르스에게 사과하고 아르스는 괜찮다고 답하죠. 그 후 하녀들이 환영의 의미로 장미 꽃다발을 건네자 그녀는 기쁘게 받아듭니다. 그녀는 저택을 둘러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고 모든 하인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넵니다. 아르스는 그녀의 속내를 알 수 없어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곧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리샤는 아르스의 얼굴에 소스가 묻었다고 알려줍니다. 아르스는 당황하며 얼른 닦아내면서도 리샤의 화술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조차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엄청 귀엽기까지 합니다. 만약 그녀의 높은 외교력과 야망 수치를 미리 보지 못했다면 벌써 사랑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하죠. 리샤는 이어서 말합니다. 오는 길에 람부르크 시내를 봤는데 꽤 활기차 보였다고요? 아르스는 날씨만 좋았다면 구경시켜드렸을 텐데 아쉽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샤는 곧 맑아질 거라고 말하는데 거짓말처럼 비가 그치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쏟아집니다. 아르스는 기겁하며 리샤에게 혹시 날씨를 조종할 수 있냐고 묻는다. 그녀는 말도 안 된다며 부인하고 오는 길에 구름을 보고 금방 지나갈 거라 짐작했을 뿐이라고 한다. 리샤는 아르스에게 마을 구경을 시켜달라고 하고 마침 날씨도 개쓰니 말이다. 아르스는 기꺼이 그러겠다고 한다. 시장으로 향하자 모두가 아르스에게 인사하며 옆에 있는 아가씨는 누구냐고 묻는다. 그가 약혼녀라고 소개하자 아주머니들은 즉시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퍼뜨리기 시작한다. 곧 아르스는 두 상인이 싸우는 곳에 도착한다. 한쪽이 다른 쪽에게 엉뚱한 마석을 배달했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영주의 후계자로서 이 싸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 그러면 리샤가 자신을 무능하다고 판단해 영지를 빼앗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그때 샤를이 나타나 두 상인을 한 방에 날려 입을 다물게 해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리샤는 안 된다고 말리며 단번에 그녀가 전설적인 마법사임을 알아보고 엄청난 팬이라고 자처한다. 리샤는 샤를을 치켜세우며 악수를 청해 환심을 사는데 성공한다. 그 후 그녀는 아르스에게 이 분쟁을 해결하게 해달라고 한다. 대신 작은 소원 하나를 들어달라는 조건으로 아르스가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리샤는 이미 두 상인 앞에 서 있다. 그녀는 싸움을 멈추라고 하며 잘생긴 얼굴이 망가지면 어쩌냐고 너스레를 떤다. 자신을 아르스의 약혼녀라고 소개하자 남자들은 싸움을 멈추고 축하 인사를 건넨다. 리샤는 마석 상인에게 소리 마석을 자신에게 팔라고 한다.
자기 영지에는 그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인에게는 필요한 부리마석을 자기 영지에서 싼 값에 사라고 제안한다. 그곳엔 화산이 있어 흔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이라며 이 아이디어를 낸 공을 전부 아르스에게 돌린다. 상인들은 그 말을 믿고 아르스에게 감사해야 한다. 아르스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거래할 때는 항상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당부한다. 사람들이 흩어지자 아르스는 리샤에게 고마워하고 다시 마을 구경을 계속한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샤는 아까 약속한 소원을 쓰겠다고 한다. 아르스는 긴장하며 기다리지만 리샤는 그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하는지 묻는다. 아르스는 그녀의 진짜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어 멍해진다. 그녀의 지능이 자신보다 월등히 높다는 걸 알지만 모험을 걸어보기로 한다. 그는 솔직하고 자신의 의도를 투명하게 표현하는 사람이 좋다고 답한다. 그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참고하겠다고 말한다. 그날 밤 즐겁게 저녁을 먹은 후 아르스는 약혼녀의 진위가 뭔지 고민하며 잠자리에 든다. 이불을 들추자 그곳에 숨어있던 리샤를 발견하고 경악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 아르스가 방을 잘못 찾은 거 아니냐고 묻자 리샤는 놀래주려고 일부러 왔다고 한다. 그녀는 아까 솔직한 사람이 좋다고 했던 대화를 언급하며 이제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한다. 아르스는 대화를 위해 차를 따르는데 리샤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는 차를 뿜으며 무슨 뜻이냐고 되묻는다. 리샤는 자신에게 사람의 감정을 볼 수 있는 스킬이 있다고 털어놓는다. 숨기려 해도 보인다는 것이다. 아르스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얼굴에서 읽은 감정은 위심이었다고 한다. 위심을 줄이려 친근하게 대했지만 오히려 위심만 커졌고 심지어 솔직해지라는 말까지 들었다며 도대체 무엇을 위심하는 거냐고 아르스에게 묻는다. 아르스는 이 모든 소동이 그녀의 능력치를 엿본 탓에 시작됐다는 걸 깨닫고 그녀에게 솔직해지기로 결심하며 타인의 다양한 속성을 꿰뚫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그녀의 높은 야망과 외교 수치를 보고 위구심을 품게 되었다고 말이다. 지금 보여주는 상냥한 태도가 연기는 아닌지 말이다. 리샤는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실제로 자신에게 큰 야망이 있음을 인정한다. 아르스가 어떤 야망이냐고 묻자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그것은 모든 여자의 야망이라고 답한다. 바로 뛰어난 남자를 찾아 그가 첫눈에 자신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 말에 아르스 역시 얼굴이 빨개지고 둘 사이에 묘하게 어색한 기류가 흐른다. 그는 깨닫는다. 귀족의 딸로서 리샤가 번영하려면 뛰어난 남편이 필요한 건 사실이니까 과연 그녀가 자신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진다. 작은 영지의 후계자에 불과한 자신을 말이다. 리샤는 웃음을 터뜨리며 방금 아르스의 생각을 정확히 읽어냈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 영지가 작은 건 사실이라며 만약 아르스가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와의 약혼을 깼을 거라고 덧붙인다. 아르스는 충격을 받지만 이내 리샤는 지금은 진심으로 그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한다. 가문이 세력은 지금은 약하지만 아르스에게는 가문을 위대하고 강력하게 키울 재능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녀는 그가 영지민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보았고 모두가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에게 약혼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말이다. 리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라고 말한다. 그가 훌륭한 남자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에게 반해버렸다고 고백한다. 그 말을 들은 아르스는 얼굴이 달아오르고 리샤는 잘 자라는 인사를 남긴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다. 홀로 남겨진 아르스는 어쩔 줄 몰라하며 리샤의 야망이 꽤나 귀여웠다고 생각한다. 문 밖에서는 리샤 역시 자신의 대담한 행동에 여전히 허둥대고 있다. 남자의 방에 몰래 들어가 고백까지 해버린 자신의 감정을 말이다. 하지만 기분은 최고다. 다음 날 영지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귀족 사회가 얼마나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더러운 곳인지 떠올린다. 귀족들은 남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리샤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능력 때문에 늘 괴로워했다. 사람들의 속마음은 언제나 추악했기에 그녀는 이 능력을 저주라고 여겼다. 어느 날 한 여자를 보기 전까지는 강하고 부유한 남자와 결혼해 행복해하는 여자를 본 그날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도 권력과 명성을 가진 뛰어난 남자와 결혼한다면 이 부정적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감정을 읽어내며 비위를 맞추는 거짓말 기술을 갈고 닦았다. 유력한 가문과 결혼하기 위해서 말이다. 리샤는 아르스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의 가문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인상 또한 좋지 않았다. 아르스는 그녀가 뭘 하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만 보냈으니까
하지만 그가 그녀의 마음을 얻는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을 지나갈 때 아르스는 길이 너무 거칠어서 그녀의 연약한 발이 다칠까봐 사과했고 혹시 신발 때문에 발이 아플까봐 연고를 챙겨주었던 것이다. 그 순간 리샤는 아르스가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정한 사람임을 깨달았고 영지민들에게 받는 존경심까지 더해지자 그가 바로 자신의 이상형이라 생각했다. 그 순간 그에게 사랑에 빠진 것이다. 이제 리샤는 아르스가 유능하고 강할 뿐 아니라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 다정함이 약점이 되지 않도록 훗날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 그를 위협하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겠다고 맹세한다. 그들의 행복한 미래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 길에 놓인 모든 시련들 말이죠. 첫 만남 이후 아르스와 리샤는 자주 편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르스는 조금 불안해했죠. 전생에 여자랑 제대로 대화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는 어떻게든 해냅니다. 편지로 조금씩 썸을 타보려 노력하죠. 리샤가 다시 그를 찾아왔을 때 아르스는 그녀에게 꽃씨를 선물합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했기에 고마워하죠. 그리고는 상기시킵니다. 아직 자신의 고백에 대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요. 아르스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해도 된다고 말해주죠. 자신이 아르스를 반하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면서요. 그들은 계속 편지를 주고받고 잠시 동안 계승전쟁이 멈추며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르스의 아버지 건강도 호전되기 시작하죠. 게다가 아르스는 자신도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레이븐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의사가 방에서 나와 어린 아르스에게 말합니다. 이제 슬슬 시작해야 할 때라고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마음의 준비를 말이죠. 아르스는 이 모든 상황에 큰 불안을 느낍니다. 한편 미션 공국의 현 영주는 한 병사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마치 미친 왕처럼 등 뒤에서 칼을 맞았죠. 암살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불행히도 결국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맙니다. 그래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다음날 밤, 이 소식이 레이븐님께 전해집니다. 그는 충직한 가신들 앞에서 편지를 읽고 로즈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로즈가 설명합니다. 이제 지도자의 자리가 비었으니 그의 예상대로라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즉 죽은 영주의 두 아들 간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요. 그러니 우리도 군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이죠. 레이븐은 상황을 분석하며 주장합니다. 이제 미션 공국이 속한 카나르 현영이 선택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요. 두 아들 중 한 명을 지지해야 하는 이 계승 문제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영 루미님은 차남보다는 장남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역시 장남을 지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레이븐이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다시 침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맙니다. 며칠 뒤 밤, 마침내 로벤트 가문의 소환장이 도착합니다. 영주가 직접 위회에 출두하라는 명령이었죠. 아르스는 편지를 읽고 레이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카나르현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요. 레이도 동의하며 아르스에게 걱정 말라고 합니다. 그는 다음날 샤를과 함께 떠나 현영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도 동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말이죠. 다음날 아침 그들은 카나르현에 도착합니다. 아르스는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큰 곳을 영주 한 명이 다스릴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들은 성문으로 걸어갑니다. 그곳에서 경비병이 그들을 막아섭니다. 아르스는 루미님이 보낸 편지를 건네며 로벤트 가문을 대표해 왔다고 밝힙니다. 경비병은 의심하는 눈치였지만 곧바로 샤르를 화염의 공주로 알아보고 레이를 로벤트 가문이 사신으로 알아봅니다. 경비병은 즉시 그들의 입장을 허가하고 회의장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루미님의 가신 중 한 명인 렌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모든 능력치가 평균 이상인 다재다능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는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하며 아버지 대신 어린 영주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레이와 샤를 쪽으로 고개를 돌려 묻습니다. 혹시 자신들과 함께할 생각은 없는지 말이죠. 루미님이 가신들을 탐내는 눈치라 아르스는 좀 쫄았지만 가신들은 의리가 넘쳐서 그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죠. 곧 아르스가 회의장에 들어섰는데 마치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된 것처럼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장난 아니게 살벌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얌전히 자리에 앉았죠. 한 노인이 어린 시절의 아르스를 기억하고 쿠키를 권해줬지만 옆에 있던 뚱보 영주는 아주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카나르현의 영주님이 렌과 함께 들어오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스는 즉시 루미님의 능력치를 훔쳐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상대로 영주님은 꽤나 높은 능력치와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인 레이븐님의 능력치에는 비할 바가 못됐지만요. 하지만 루미님의 믿음직한 참모인 렌이 그에게 부족한 모든 자질을 채워주고 있었죠. 아르스가 보기에 루미님과 렌 두 사람은 아마도 나라를 위해
아르스에게 최선의 결정을 내릴 환상의 콤비가 될 것 같았습니다. 영주님은 다른 영주들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한 뒤 미션 공국의 통치자가 암살당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코앞에 닥쳤다는 뜻이었죠. 그는 모두를 소집한 이유가 확실히 해두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차남이 아닌 장남 카렌님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이죠. 혹시 불만이 있는 사람은 지금 말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인과 뚱보 영주 모두 즉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맹세했고 아르스 역시 그들의 눈치를 보며 다가올 전쟁에서 형님 쪽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상비군을 준비해두라고요. 이웃현들이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공격해 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죠.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그 후 그는 회의를 해산시켰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아르스에게 다가와 아버지를 대신해 회의에 참석한 것을 칭찬해 주었죠. 루미님은 말했습니다. 람부르크 영지는 비록 아주 작지만 최근 몇 년간 말도 안 되는 인재들을 영입해서 이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는 아르스에게 계속 수고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르스가 움직이려던 찰나 그 뚱보 영주가 길을 막더니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바로 리샤의 아버지였죠. 그는 아르스에게 요즘 딸이 답장을 받지 못해서 기분이 아주 저기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제야 아르스는 답장을 보내려 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책상에 앉을 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방해를 했었거든요. 뚱보 영주는 자기 딸이 어릴 때부터 정말 똑똑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신경을 많이 못 써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리샤는 사교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정치인들의 온갖 권모술수와 속임수를 배우게 된 거라고 말이죠. 그는 마지막으로 딸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이 어린 영주를 처음엔 의심했었지만 이제는 아르스라면 그 아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아까 노려봐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르스도 사과하며 꼭 답장을 쓰겠다고 약속했죠. 다시 람부르크 영지로 돌아오자 레이브님은 전쟁회의에 다녀온 아르스를 칭찬하며 이제 다 컸다며 대견해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아르스는 자신의 실력이 여전히 형편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매일 레이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슬프게도 모두가 성장하고 있는데 자신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았습니다. 레이는 좀 쉬라고 했지만 아르스는 유행을 바랄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거절했습니다. 모의전 때마다 아주 처참하게 깨졌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봤자 실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갑자기 로즈가 마당으로 뛰어들어와 아르스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넵니다. 알고 보니 그 편지는 루미 영주가 보낸 것이었죠. 이웃 영지가 노영주의 영토를 침략하고 있으니 당장 군대를 이끌고 출정해야 한다는 긴급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스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몸 상태가 군대를 지휘하기엔 무리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병사들을 소집해 직접 연설을 하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그러곤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겠다고 선언하죠. 아르스가 말려보지만 레이브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아들이 아직 전사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면서요. 레이브는 사형수 한 명을 끌고 와서는 아르스에게 처형 장면을 지켜보라고 지시합니다. 만약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버틴다면 출정 지휘관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죠. 죄인은 처형대로 끌려갔고 그 자리에서 즉시 참수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레이븐의 예상대로 아르스는 아직 너무나 여리고 약했습니다. 바닥에 구토를 하며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레이븐은 병사들에게 출정 명령을 내렸고 모두가 그를 따르며 가여온 아르스만 홀로 남겨집니다. 아르스는 자신의 나약함을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요. 전쟁은 한 달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아군 병력은 적군에 비해 5,000명이나 열세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적장들을 압도하는 로즈의 뛰어난 전술과 적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샤렐의 강력한 마법 공격 덕분에 전황은 뒤집혔습니다. 게다가 레이븐 영주와 레이가 압도적인 무력으로 전장을 휩쓸며 적진을 거침없이 뚫고 지나갔죠. 마치 뜨거운 칼로 버터를 자르듯이 말입니다. 결국 아군은 승기를 잡았고 훨씬 거대한 적군을 물리치는 데 성공합니다. 성을 함락시키며 한 달간의 정복 전쟁을 마무리 지었죠. 레이븐 영주와 가신들은 아르스의 12번째 생일이 지난 지 나흘 만에 귀환했습니다. 부인과 두 동생은 병세가 악화된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밤이 깊어갈 무렵 아르스는 상처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에게 아버지의 상태를 물었죠. 레이는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해 줍니다. 그러곤 아르스의 상처를 보고 누가 그랬냐며 걱정하죠. 아르스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합니다. 훈련하다 다친 거라 별일 아니라고요. 하지만 속으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탓에 아픈 아버지가
억지로 전장에 나가야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레이는 도련님 탓이 아니라고, 아직 어리니까 당연한 거라고 위로합니다. 하지만 아르스에겐 그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는 레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섭니다. 샤를은 레이에게 아르스가 출정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만 했다고 말해줍니다. 행동이 완전히 변해서 웃음기도 사라지고 모든 걸 잊은 채 밤낮으로 훈련에만 매진한다고요. 오로지 강해지기 위해 자신보다 강한 상대들과 대련만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려 대화가 끊깁니다. 늦은 밤이라 레이가 경계하며 나가보는데 문 앞에는 리샤가 서 있었습니다. 집사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죠. 그녀는 매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늦은 시간에 찾아와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리샤는 대뜸 아르스가 괜찮은지부터 묻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전쟁이 시작된 후로 아르스의 편지가 이상해졌다는 겁니다. 예전엔 감정이 듬뿍 담겨 있어서 마치 대화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 편지는 형식적인 내용뿐이고 감정이라곤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레이는 아르스를 대신해 사과하며 사정이 있으니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리샤는 화난 게 아니라 그저 아르스가 걱정될 뿐이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습니다. 결국 레이는 리샤에게 털어놓기로 결심합니다. 처형식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과 아르스가 얼마나 심하게 자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아버님의 건강이 악화된 것이 자신이 상황을 수습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자책하고 있죠. 리샤는 아르스가 너무 안쓰러워 그를 살피러 가기로 합니다. 하지만 훈련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주 격렬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대련하는 소리였죠.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아르스가 병사 한 명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를 제압할 힘은 없어 보였습니다. 병사는 아르스에게 오늘은 그만하자고 청합니다. 도련님의 몸 상태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말이죠. 리샤도 그를 불러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르스가 절뚝거리며 일어나 아버님은 전쟁 중에 더 심한 상태였음에도 싸우셨다고 외칩니다. 그러니 아들로서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요? 이 말을 들은 리샤는 마음을 바꿉니다. 아르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고는 다른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돌아섭니다. 당분간은 그를 혼자 두는 게 좋겠다고요. 그때 하녀가 달려와 레이븐님께서 의식을 되찾으셨고 대화를 원하신다고 전합니다. 로즈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며 아르스에게 알리겠다고 하지만 하녀는 영주님께서 지시하시길 먼저 레이, 샤를, 로즈 세 사람만 데려오라고 하셨답니다. 그들은 명령에 따라 레이븐의 방으로 들어갔고 그곳엔 힘없이 앉아있는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픈 동안 전장을 맡아줘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이곳이 마음에 드는지 묻습니다. 레이는 예전의 삶에 비하면 이곳은 천국 같다고 답합니다. 로즈도 이에 동의하며 이곳이 정말 좋다고 말합니다. 샤를은 이곳이 자신이 아는 유일한 집이라고 답하죠. 그는 가족 곁에 있어 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처음 그들이 왔을 때 레이브는 그들을 가신으로 삼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레이는 말콤 출신이었고 로즈는 고작 5살, 샤를은 비천한 신분의 소녀였으니까요. 하지만 모두 훌륭하게 자라 로벤트 가문에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그는 아르스가 아직 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전장에 나설 만큼은 아니면 영주라는 자리를 어린 나이에 떠맡기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요.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니 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된다면서요. 아르스를 진작 전장에 데려가 이 세상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언제나 춥고 혹독한 세상으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기만 했었죠. 하지만 이젠 너무 늦었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까요. 그는 영주로서가 아니라 한 명의 아버지로서 그들에게 간청합니다. 아르스를 지지해달라고요. 자신이 없을 앞으로를 부탁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로즈의 뺨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열심히 공부해서 아르스를 반드시 돕겠다고 맹세합니다. 닥쳐올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샤를은 지도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르스를 돕고 싶다고 합니다. 이상향을 만들겠다는 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요. 그를 전적으로 믿으니까요. 레이도 입을 엽니다. 아르스를 만나기 전 자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가 삶의 의미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르스의 곁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죽는 날까지 그의 검과 방패가 되어주겠다고요. 그들은 모두 레이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중책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물러납니다. 세 사람이 떠난 후 리샤가 호출됩니다. 이번이 리샤가 레이븐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런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비록 초면이지만 그분은 리샤님을 전에 만난 적이 있었죠. 몇 년 전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레이븐님도 그 장례식에 참석하셨죠. 그곳에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던 어린 리샤님을 보셨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그랬을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동생이 울기 시작하자 배가 고파서였는데
리샤님은 즉시 눈물을 닦고 동생에게 쿠키를 건네주었습니다. 먹으라고 말이죠. 그날 레이븐님은 그녀가 얼마나 상냥한지 깨달았고 그래서 그녀의 부친에게 아르스님과의 혼담을 제안하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아르스님이 힘들 때 곁에 있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영지 관리를 도와달라고요. 리샤님은 눈물을 흘리며 아르스님이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서 말이죠. 그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아르스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고요. 방을 나선 그녀는 레이를 발견합니다. 엄숙하게 달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냅니다. 레이븐님의 위중한 상태를 목격했기 때문이죠. 잠시 후 아르스님이 호출되었습니다. 그는 약을 한아름 안고 들어와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연구한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병세에 관해 조사해온 것들이었죠. 그리고 주장합니다. 뭔가 돌파구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요. 레이븐님은 아들에게 옆에 앉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이야기를 시작하죠.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영지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영주가 극도로 부패했던 곳이었죠. 가난한 농부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지친 레이븐님은 결국 도망쳤습니다. 고향과 영지를 떠나서요. 그리고 큰 마을에 도착해 영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말이죠. 말 위에 앉은 그 모습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레이븐님은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독학으로 검술을 익히기 시작했죠. 곧 실력이 늘었고 여러 전투에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점차 그를 지위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람부르크 영지의 영주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르스님에게 자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강해져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이 영지의 사람들을 보살펴야 한다고요. 아르스님은 무너져 내릴 듯했지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정의롭고 훌륭한 영주가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때가 오면 말이죠. 백성들과 가족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겠다고요. 그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밤새도록 아버지와 아들로서 말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레이븐님은 더 이상 가족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그날 저녁에 거행되었습니다. 람부르크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롭고 훌륭했던 영주님의 마지막을 배웅하러 왔습니다. 아르스님은 동생들을 불렀습니다. 헌화하기 전에 곁에 두고 위로해 주었죠. 꽃을 바치며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유연하게 일어나 가신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리고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맡기셨다고 말합니다. 영지 전체를 돌보라고 말이죠. 그는 몸을 돌려 그들을 향해 솔직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아버지처럼 강하지도 않고 노련하지도 않지만 약속하겠다고요. 최선을 다해 그들을 보살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에 지지를 부탁합니다. 이 말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슴을 울렸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지옥 끝까지라도 따르겠다고 말이죠. 샤를은 기억합니다. 그녀가 전투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을 때 레이븐님이 와서 상태를 살피며 무리하지 말라고 했던 때를요.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다면서요. 로즈 또한 그의 친절함을 기억합니다. 그가 겨울밤에 공부하고 있을 때였죠. 레이븐님께서 그를 살피러 오셔서 담요를 덮어주시고는 좀 쉬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르스는 아직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아이니까. 그는 곁에 사랑해주는 이들이 많아 감사함을 느낀다. 그들의 충성심에 감사를 표하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를 갖춘다. 그렇게 새로운 영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앞길에는 시련과 고난이 따르겠지만 몇 주가 지나고 모든 것이 영지 내에서 순조롭게 돌아가는 듯하다. 로벤트 가문이 다스리는 이곳 말이다. 아르스는 다시 한번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영주로서의 위무를 다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 중인지 이야기한다. 비록 레이븐님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지만 친구들과 가신들이 훌륭하게 역할을 해내며 통치기간 내내 그를 잘 보좌해주고 있다고 말이다. 그때 레이가 뒤에서 그를 부른다. 샤를, 로즈와 함께 선 레이는 아르스에게 이제 카나르현의 영주님을 뵈보러 군사회의에 참석하러 가야 한다고 알린다. 잠시 후 그는 카나르현에 도착해 영주의 안내를 받아 작전회의실로 들어간다. 그들은 모두 아르스의 아버지를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갖는다. 그들은 고인을 기리며 훌륭한 군인이자 지도자였다고 칭송한다. 그는 신의를 지켰고 죽는 날까지 군대와 함께했다고 말이다. 그들은 아르스에게 이것이 큰 짐이 되겠지만 모두 그를 믿는다고 말하고 아르스 또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다. 모두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자 루미는 그들이 장남인 카렌 측을 지지하기로 결정했으니 끝까지 위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정보에 따르면 차남인 보사 측은 단순 병력 수와 전투원 면에서는 우세하지만 장남 측은 현재
매우 중요한 항구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양측의 전반적인 전력은 비등해 보여서 전쟁의 판도가 어느 쪽으로든 기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다른 영주들에게 이번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두 형제가 대치 중인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그곳의 영주들을 설득해 우리 편에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루미 영주의 말에 따르면 이미 인근 지역에 사절을 보내 대화를 시도했고 대부분은 따르는 분위기지만 그중 한 지역인 페너라는 곳이 저항하고 있다고 한다. 꽤 작은 지역처럼 보이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라 적들이 차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장악해야 한다고 한다. 외교적 교섭이 결렬되었으므로 루미는 다른 영주들에게 이제 총공격을 감행하여 무력으로 그 지역을 점령하겠다고 선언한다. 다른 두 영주는 동의하는 듯했으나 아르스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어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다고 요청한다. 다른 영주들은 위하여하지만 사실 며칠 전 밤 아르스와 로즈, 샤를, 레이가 지도를 펴놓고 모든 것을 점검할 때 로즈가 페너 지역이 그렇게까지 저항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로즈의 말로는 그곳은 로벤트 지역에서의 공격에 매우 취약한 구조인데도 굳이 맞서기로 결정했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다. 레이 또한 그 의견에 동의했다. 아르스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로즈는 단순히 대규모 병력으로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함정에 빠져 큰 코 다치게 되면 군대 전체가 괴멸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동에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했죠. 레이는 이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이 아는 첩보 조직에 인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첩보 활동에 아주 능통하고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캐내는데 도 같은 전문가들이었죠. 레이는 그들을 고용하자고 제안했고 아르스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아르스는 의회에서 페너현이 분명 꿍꿍이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섣불리 정면 공격을 감행했다간 막대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하죠. 그는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고 다행히 루미 영주님께서 이를 허락해 주십니다. 잠시 후 회의장을 나와 돌아가는 길 레이가 아르스의 대담함을 칭찬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무리의 아이들이 그들을 불러세웁니다. 아르스는 이 아이들이 바로 예전에 샤를이 혼자서 돌보던 그 아이들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둥지를 떠나 스스로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만큼 훌쩍 자라 있었죠. 그때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 할머니가 다가와 아르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아르스가 해준 모든 일에 대해 따뜻한 감사를 표하죠. 알고 보니 아르스가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거대한 고아원을 지어주었던 겁니다.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거두기 위해서였죠. 아르스는 이 모든 게 다들 열심히 해준 덕분이라며 겸손해합니다. 샤를이 아이들에게 달려가 앞으로 뭘 할 건지 묻자 아이들은 저마다의 계획을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다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는 듯했죠. 한 아이는 군인이 되고 싶어 했고 다른 아이는 성에서 일하는 메이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빵집에서 일하는 걸 좋아했고 마지막 아이는 농사에 흥미를 느껴 농부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모두 아르스를 향해 돌아서서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르스는 자신이 아니라 샤를에게 고마워하라고 하죠. 사실 샤를이 자기 급여의 대부분을 고아원으로 보내고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게 말이죠. 샤를이 아르스에게 다가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아르스 도련님을 따라 나서던 그날 사실 마음이 아주 복잡했다고 해요. 아이들을 데려가야 할지 말지 확신이 서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니 옳은 결정이었던 것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여기에 남겨둔 덕분에 결과적으로 모든 게 잘 풀렸으니까요. 아르스는 정원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며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에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그곳엔 리샤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코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아르스는 완전히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서 그녀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여긴 대체 웬일이냐고 묻습니다. 리샤가 말하길 아버지가 전쟁 회의 때문에 이곳에 오신다기에 따라 나섰는데 아르스도 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를 찾으려고 방을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그녀가 주위의 행복한 풍경을 둘러보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한 어린 소녀가 다가오더니 흑투성이 손으로 리샤의 고급 드레스를 만지는 게 아니겠어요. 아르스는 그야말로 기겁을 합니다. 리샤가 불같이 화를 낼까봐 얼른 새 드레스를 사주겠다고 호들갑을 떨죠. 하지만 놀랍게도 리샤는 전혀 개의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바로 신발을 벗어던지더니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본 아르스는 생각합니다. 이런 약혼녀를 만나다니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게 분명하다고요. 그날 밤 일행은 고아원에서 묵어가기로 결정합니다. 리샤는 아르스, 로즈와 이야기를 나누고 샤를은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죠. 아르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그림자들이라는 첩보 조직과 접선해서 적의 영토에 잠입해 정보를 빼낼 생각이라고 말이죠. 리샤는 그 계획이 아주 흥미롭다며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나섭니다. 아르스는 즉시 거절하죠. 너무 위험한 임무라고 말리지만
리샤는 아르스도 가는데 자기가 못 갈 이유가 없다고 우깁니다. 게다가 레이가 지켜줄 거라 굳게 믿는 눈치였죠.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죠. 아르스는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동의합니다. 숙소로 데리러 가겠다고 하면서요. 다음 날이 되었지만 리샤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나 봅니다. 짐을 전부 여기로 옮겼다고 하면서 오늘부터 여기서 자겠다고 선언하니까요. 아르스는 당황해서 다가가 방을 따로 잡아주겠다고 하지만 그녀는 같이 자고 싶다고 말합니다. 곧 샤를이 깨어나더니 아르스에게 다 같이 자야 한다고 말하고 로즈까지 억지로 끌어들여 함께 자게 만듭니다. 불쌍한 아르스와 로즈는 밤새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아침 레이가 그림자들과 접선에 성공했다는 희소식을 가져옵니다. 오늘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그들은 고아원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함께 길을 나섭니다. 아르스는 그림자들과 연락해준 레이에게 고마워하죠. 꽤 기뻐 보입니다. 하지만 걱정도 내비칩니다. 최근에 그 조직의 전 리더가 은퇴하고 젊은 새 리더가 임명되었는데 그는 첩보부터 암살까지 모든 걸 처리한다고 합니다. 레이는 새 리더가 꽤 유능하지만 흥미있는 위례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루미 영주님이 믿고 맡기신 일이니 보수를 넉넉히 주자고 제안하지만 레이는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선술집에 들어서자 덩치 큰 남자가 자리가 꽉 찼다며 꺼지라고 합니다. 아르스는 당황하지만 레이가 나서서 암호를 말하죠. 그러자 남자는 즉시 방금 자리가 났다며 태도를 바꿉니다. 모두 구석자리에 앉고 샤를은 뭘 주문할지 메뉴를 봅니다. 선술집 손님들은 온통 불량배나 친 사내들 뿐입니다. 아르스는 유능한 첩보 조직인 만큼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을 거라 짐작하죠. 그는 마법의 눈으로 눈에 띄는 자가 없는지 둘러보는데 샤를이 정신 차리라며 웨이트리스가 기다린다고 말해줍니다. 그가 웨이트리스를 돌아보며 과일 주스를 주문하려던 찰나 갑자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더니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뜹니다. 세수를 하고 레이를 쳐다보며 마법의 눈이 고장난 건 아닌지 확인합니다. 눈에 보이는 정보를 믿을 수가 없었죠. 그 웨이트리스는 엄청난 능력치를 가진 남자였으니까요. 갑자기 그 웨이트리스가 뒤에서 나타나 칼로 위협하며 그를 붙잡고 창고로 끌고 갑니다. 목에 칼을 겨누며 도대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레이가 단검을 던집니다. 리더는 공격을 피한 뒤 칼을 뽑아 레이를 찌르려 하지만 레이가 즉시 팔을 제압하며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냅니다. 그때 리샤도 방으로 들어와 보스에게 차분히 다가갑니다. 방금 위협한 사람은 람부르크의 영주이자 로벤트 가문이 후계자라고 말해주죠. 첫 만남부터 이렇게 무례를 범했으니 위례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리더는 자신을 팸이라고 소개하며 미소 짓습니다. 그냥 아르스를 죽이고 돈을 챙겨 달아날 수도 있다고 말하죠. 하지만 리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지더니 다시 그런 소리를 하면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찾아내 파멸시키겠다고 경고합니다. 팸은 그저 웃으며 쿨하게 위례를 수락합니다. 하지만 아르스가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는지 묻습니다. 아르스가 능력을 설명하자 리더는 이야기를 나누게 안쪽 방으로 오라고 합니다. 아르스는 여전히 얼떨떨해하죠. 리사와 레이가 그가 위험에 처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리샤는 설명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모든 게 다 드러나 있었다고요. 그들은 뒷방으로 들어갔고 아르스가 상황을 설명하자 팸은 즉시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는 위례를 수락했습니다. 그가 성금을 요구하자 아르스는 기꺼이 응하며 물었습니다. 정보를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요. 그러자 놀랍게도 팸은 5일 안에 이곳에서 다시 보자고 했습니다. 그때면 모든 정보를 준비해 두겠다고 말이죠. 아르스 일행이 팸과 거래하는 동안 샤를은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음식을 입안 가득 쑤셔 넣고 있었죠. 그들이 돌아오자 샤를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다녀오는데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고요. 화장실에 간 것 치고는 말이죠. 리샤는 그림자들 위 리더를 만났고 그에게 일을 맡기도록 설득했다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샤를은 자신도 그 리더를 보고 싶었다며 아쉬워했죠. 바로 그때 팸이 메이드 연기를 하며 나타나 서비스 팬케이크를 내왔습니다. 샤를이 음식을 칭찬하자 팸은 감사 인사를 하고는 명랑하게 걸어갔는데 떠나면서 아르스에게 윙크를 날렸습니다. 아르스는 그의 능력치를 보지 못했다면 저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했죠. 5일 후 아르스와 레이가 다시 술집을 찾았을 때 그곳엔 팸만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동료들은 밖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요. 아르스가 위례한 거는 누가 조사했냐고 묻자 팸은 답했습니다. 흥미로워 보여서 자신이 직접 했다고요. 아르스가 다시 그의 능력치를 확인해보니 지력은 엄청나게 높지만 통솔력은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팸이 말했죠. 조사는 성공적이었다고요. 아르스는 그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팸이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조사를 마쳤는지 궁금해했지만 팸은 그저 씩 웃으며 영업 비밀이라고 할 뿐이었죠. 그리고는 페너현이 왜 제1왕자의 편에 서지 않는지 이유를 밝히며 아르스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건 서명이 담긴 연판장이었는데 모든 귀족들의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로 공작의 차남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었죠. 페너현의 인장도 있었지만 레이는 마사현의 인장까지 찍혀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인구가 많은 영지인 마사현에 대해 레이가 설명하길 마사현은 아주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어느 쪽이든 그들이 합류하는 쪽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고 했죠. 마사현은 원래 장남인 카렌에게 충성을 맹세했었지만 이제 그들의 이름이 연판장에 올라가 있으니 반대 세력과 손을 잡은 셈이라 상황이 복잡해질 게 뻔했습니다. 레이는 이 문서가 진짜라면 마사현이 배신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르스가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물었지만 팸도 그 답은 줄 수 없었습니다. 레이는 이대로라면 아군이 명백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페너를 공격했다간 마사현이 역공을 가해 패배하게 될 테니까요. 레이는 팸을 돌아보며 문서가 진짜인지 물었습니다. 영업 비밀이라 말 못할 건 알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손에 넣었다는 게 믿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썼다 해도 말이죠. 팸은 그 문서가 페너현 영주의 저택에서 직접 가져온 진품이라고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했죠. 아무리 신뢰하는 사이라도 말입니다. 레이는 그의 말을 받아들이고 위심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팸은 일의 일부일 뿐이라며 개의치 않았죠. 아르스는 팸의 쿨한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아 그를 살아있는 닌자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돈을 꺼내 지불하려 했지만 팸은 지난번 아르스에게 무례하게 구렸으니 돈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아르스는 계속 주려고 했지만 팸은 완강했습니다. 그는 소년에게 이걸 사과이자 아르스는 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임무 수행에 감사를 표하며 다음 위례에는 더 두둑한 보수를 챙겨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레이에게 마사현의 배신 사실을 즉시 위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임무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말이다. 그는 레이에게 마사현의 배신을 즉시 위회에 알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배신에 관한 내용을 말이다. 마사현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위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루미 주군이 동맹 문서를 건네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진위 여부를 의심했지만 아르스가 진짜라고 보증하자 루미 주군은 그제야 문서를 신뢰하기 시작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한 루미는 보좌관에게 즉시 지시를 내렸다. 인근 동맹국들에게 이 소식을 긴급히 전하라고 말이다. 그러고는 아르스를 크게 칭찬했다. 아르스가 이렇게 발로 뛰지 않았다면 적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갈 뻔했다고 말했다. 아르스가 겸손을 떨려던 찰나 루미의 보좌관이 동맹 문서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발견했다. 그는 모두를 집무실로 데려가 비교해보기로 했다. 마사현 영주의 서명을 말이다. 동맹 문서에 적힌 서명과 그들이 보관 중인 다른 공문서의 서명을 대조해보았다. 그는 인장과 서명에 명백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인장과 서명이 다르다는 점을 짚어내며 나머지 인장과 서명들은 진짜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르스가 그게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자 루미는 마사현이 사실은 보사 공자 측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는 페너현이 위조된 서명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때문에 그들이 보사 공자 편에 붙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르스와 동료들은 이 반전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루미는 보좌관의 판단을 믿으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런 디테일을 잡아내는데 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르스가 보좌관에게 감정 스킬을 사용해보니 지력과 관찰력 수치가 높긴 했지만 단순한 스탯만으로는 그의 진정한 능력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 후 아르스는 도대체 왜 누군가가 금방 들통날 뻔한 거짓말을 꾸며냈는지 위아해했다. 레이는 그것이 단지 시간을 벌기 위한 계략이라고 생각했고 로즈 또한 그 의견에 동의했다. 로즈는 적이 페너현을 총알바지로 이용하려 한다고 확신했다. 페너현을 먼저 내세워 우리 군과 맞붙게 함으로써 적의 주력 부대는 피해를 입지 않고 전투가 끝난 후에도 전력을 보존하려는 속셈이었다. 루미는 또 다른 사실을 간파해냈다. 그는 적군이 폭발성 만화석을 노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만화석은 오직 페너현에서만 채굴되는 자원이었다. 그것은 매우 희귀하고 강력한 마석으로 강력한 주문을 시전하거나 위력적인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로즈는 페너현을 침공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페너현이 원래 우리 편이었어야 했다고 설명하며 지금 그들과 싸우는 건 보사 공자의 함정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최선의 방책이 페너현의 진실을 알리고 그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믿었다. 루미도 그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이미 페너현에 수차례 전령을 보냈음에도 답장 하나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천재 책사 로즈에게는 그에 대한 계획도 다 있었다. 우선 아르스는 동맹 문서를 들고 마사현의 영주를 찾아갔다. 영주는 누군가가 자신의 인장과 서명을 위조한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이 없으니 명백한 가짜라고 맹세했다. 아르스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그 가짜 동맹 문서는 보사 공자가 페너현을 속여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르스는 마사 백작에게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알리는 공식 서한을 페너현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백작은 너무나 격분한 나머지 직접 가서 오해를 풀겠다고 결심했다. 며칠 후
아르스는 동맹 문서를 가지고 페너현의 영주를 방문했다. 페너 영주는 동맹 문서에 대한 거는 나중에 묻기로 하고 먼저 방문 목적부터 물었다. 아르스는 마사현이 그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영지도 페너에 합류하여 차남을 지지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마사현이 그들과 손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요. 영주는 그 말에 기뻐하고 아르스는 루미님조차 장남의 진영을 떠나 그들에게 합류할 계획이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자신들 같은 작은 영지는 항상 승리하는 쪽에 서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죠. 영주는 그의 현명함에 감탄하여 아르스를 동맹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다가가 차남인 보사님과 이야기해 합류를 허락받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지만 아르스는 그 전에 동맹 문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영주는 보사님이 직접 주신 것이니 진짜가 틀림없다고 답하죠. 그러자 아르스는 마사현이 카렌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배신하는 건 그들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설령 그들이 보사님이 다가올 전쟁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그와 동맹을 맺는 선택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이게 만드는 꼴이라고 덧붙입니다. 아르스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무언가를 믿는 건 멍청한 짓이라고 일갈합니다. 그제야 영주는 아르스가 애초에 합류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이곳에 오기 위해 편지를 썼다는 걸 깨닫고는 병사들에게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레이가 재빨리 움직여 병사들을 막아서고 감히 주군인 아르스를 해칠 생각만 해도 죽여버리겠다는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냅니다. 아르스는 모두에게 멈추라고 말하며 영주를 안심시킵니다. 자신들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리러 온 것이라고요. 페너 영주는 믿지 않지만 아르스가 동행한 다른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자 그가 망토를 벗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마사현의 영주 본인이었고 그를 본 모두가 경악합니다. 마사백작은 그 동맹 문서가 가짜이며 자신은 서명한 적이 없다고 선언하고 페너 영주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걸 알고도 여전히 보사 측에 붙고 싶냐고 말이죠. 영주는 초조해하며 진실을 알게 된 이상 카렌님 편에 서고 싶지만 이미 배신을 했기에 카렌님이 받아주지 않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합니다. 마사백작은 그 걱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토의 인구가 많다는 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지켜야 할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해줍니다. 그는 어느 영주라도 인구를 원하겠지만 소가 넘어가 백성들을 파멸로 이끌 뻔한 건 브로시 페너 영주의 잘못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마사백작은 이 문제를 자신에게 알린 것이 아르스이니 최종 결정은 아르스의 손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아르스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로 페너 영주를 내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력 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이며 미소 짓습니다. 그는 페너 영주에게 이것이 두 번째 기회라며 자신들의 편에 합류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노인은 감격하며 제안을 받아들이고 전쟁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모두가 이 해결책에 만족하고 마사백작은 이곳에서 더 할 일이 없다며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아르스에게 루미님께도 이 사실을 알리라고 하고 아르스는 그러겠다고 약속합니다. 또한 먼 길을 함께 와준 마사백작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백작은 감사는 필요 없다며 이 모든 평화적인 해결은 아르스의 공이라고 돌립니다. 그리고 아르스처럼 뛰어난 인재가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아르스는 칭찬에 기뻐하지만 마사백작은 마지막으로 아르스의 연기 실력은 아직 한참 멀었다고 꼬집으며 말을 맺습니다. 그 후 아르스는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그간 있었던 사건에 대해 모두 털어놓는다. 페너 형과의 일말이다. 곧이어 레이와 로즈가 도착해 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아르스도 이를 느끼고 이제 곧 겨울이 올 것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레이와 로즈에게 두 사람 덕분에 이번 일이 아무도 다치지 않고 끝났다고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는 절벽 끝으로 걸어가 자신의 영지를 내려다본다. 그는 페너와 마사현의 영주들이 백성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을 본 아르스는 자신도 훌륭한 영주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실한 동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레이는 언제나 곁에 있겠다고 맹세하며 어떤 적을 마주하든 그를 지키겠다고 한다. 바로 그때 그녀가 달려와 손님이 오셨다고 알린다. 잠시 후 루미 영주가 도착해 먼저 레이븐에게 조의를 표하고 너무 늦게 찾아와 죄송하다고 사과한다. 그리고 카렌님께서 아르스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전하자 아르스는 그 말을 듣고 기겁한다. 신분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카렌님처럼 고귀한 분을 감히 만날 수 없다고 말한다. 이에 루미는 페너건에 대해 보고했더니 카렌님께서 아르스에게 큰 관심을 보이셨다고 답한다. 여전히 받아들이기 벅찬 아르스는 마음의 준비를 좀 해보겠다고 말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럴 시간조차 없다. 루미는 아르스에게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하고 아르스는 또다시 기겁한다. 준비한 선물도 없다고 말하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지만 레이와 로즈는 망설이지 말라고 한다.
출세할 기회이니 반드시 가야 한다고 말이다. 아르스는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다. 여전히 너무 긴장되긴 하지만 말이다. 곧 마차에 오르고 로즈는 레이에게 샤르를 두고 떠나는 게 옳은 일인지 묻는다. 레이는 모두를 데려가는 건 무리라고 생각하며 돌아오는 길에 좋은 선물을 사서 달래줄 계획이라고 한다. 그들은 아르스에게 괜찮냐고 묻는데 아르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괜찮다고 답한다. 자신 같은 시골 영주가 이 공작이 될 카렌님의 호출을 받았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는 것이다. 아르스가 무슨 행사냐고 묻자 그들은 대규모 연회라고 알려준다. 카렌님을 지지하는 주요 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고 말이다. 전쟁 전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자리겠지만 아르스는 오히려 사기가 꺾이는 기분이다. 거물들 사이에 낄 생각을 하니 말이다. 곧 그들은 목적지인 상업도시 셈프라에 도착한다. 도시의 규모와 웅장함에 모두가 감탄하고 아르스는 언젠가 람부르크도 이처럼 번영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곧 루미 영주와 함께 셈프라 성에 도착해 자신감 있게 행동하려 노력하지만 어린 나이 때문에 시선이 집중되자 금세 다시 긴장해서 엉망이 된다. 루미가 귀족들 사이에서 꽤 인망이 두터워 많은 이들이 인사를 건네는 걸 보게 된다. 루미는 아르스를 불러 동료들에게 소개한다. 전령이 카렌님의 도착을 알리자 모두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춘다. 카렌이 고개를 들라 하자 아르스는 그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깜짝 놀란다. 야망, 통솔, 무력이 모두 90이 넘는 S급 기사였기 때문이다. 아르스는 그 높은 능력치에 압도되어 진정으로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득 차남인 보사가 카렌보다 더 재능이 뛰어나다는 말이 떠올라 보사는 과연 얼마나 대단할지 궁금해한다. 카렌님 같은 거물을 압도하려면 보사가 허세를 부리는 건지 아니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센척하는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혹은 누군가 헛소문을 퍼뜨려 카렌님의 명성을 깎아내리려는 수작일 수도 있고요. 그때 카렌님이 입을 엽니다. 미션 공국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죠. 동생 보사가 전쟁을 일으킨 탓에요. 정당한 후계자는 본인인데도 말이죠. 카렌님은 제국이 이 사태에 개입하지 않기로 한 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내전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지난 200년 동안 제국은 썩을 대로 썩어 과거의 영광을 잃었다고 선언하죠. 지금의 제국은 얼마 못 갈 것이며 곧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요. 카렌님은 보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미션의 지배자가 되어 미션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겠답니다. 그 거대한 야망에 좌중은 압도당하죠.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자유국가를 세우려는 건가 싶어서요. 카렌님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세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가 있다면 거칠 것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필승을 다짐하자 모두가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카렌님은 람부르크 영주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엄청난 공을 세웠다며 아르스님을 중앙으로 불러내는데 아르스님은 그 말에 얼어붙고 맙니다. 레이와 로즈가 잘하고 오라며 등을 떠미네요. 아르스님은 비틀거리며 나가 카렌님께 인사합니다. 카렌님은 모두가 얼굴을 볼 수 있게 아르스님을 곁으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아르스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 소년이 바로 보사의 파렴치한 계략을 밝혀내고 8인현이 적에게 넘어가는 걸 막은 장본인이라고 소개하죠. 고작 어린아이의 솜씨라니 모두가 놀라지만 카렌님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중요한 건 결과라고 일갈합니다. 아르스님이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 큰 공을 세웠다며 박수를 청합니다. 루미님이 박수를 치자 하나둘씩 따라하기 시작하고 아르스님은 당황해서 그저 감사하다는 말밖에 못하네요. 연회가 시작되자 아르스님은 호기심을 보이며 다가오는 귀족들에게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레이가 음식을 잔뜩 담아오지만 아르스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챕니다. 속이 안 좋다는 거요. 낯선 사람들과 너무 많이 대화한 탓이죠. 바람 좀 쐬러 밖으로 나간 아르스님은 난간에 기대어 정치질이랑 침묵질은 진짜 적성에 안 맞는다고 투덜대죠. 그때 카렌님이 옆으로 다가와 몸이 안 좋냐고 묻습니다. 아르스님은 기겁하지만 카렌님은 그저 편하게 얘기 좀 하고 싶었다네요. 카렌님은 아르스님이 재능 있는 부하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루미님도 칭찬이 자자하다면서요. 그건 꽤 드문 일이라죠. 아르스님은 당황하며 부하들이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겸손을 떱니다. 그러자 카렌님은 그럼 자신의 부하들은 어때 보이냐고 묻습니다.
아르스님은 아까 만난 귀족들을 전부 감정해봤지만 딱히 눈에 띄는 인재는 없었거든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결국 솔직해지기로 하죠. 죄송하지만 카렌님을 모시는 귀족 중에는 대단한 인재가 없어 보인다고요? 카렌님은 표정을 굳히며 묻습니다. 내 부하들이 내 부하들보다 낫다는 거냐고? 아르스님은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하죠. 카렌님은 빵 터져서 웃더니 내 말이 맞다고 인정하네요. 그리고는 귀족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목표에 대해 진지하고 의욕적인 좋은 사람들이지만 능력 면에서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현재 보유한 인적 자원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아르스에게 말합니다. 아르스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하자 카렌은 상대편에는 유능한 인재가 많다고 답합니다. 그는 아군이 더 강력한 군대와 더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도자가 무능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카렌은 이어서 바로 이것이 아르스의 활약상을 듣고 정말 기뻤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르스에게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하고 아르스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카렌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르스에게 말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르스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다면 그를 카나르현의 백작으로 임명하겠다고 하여 아르스를 기겁하게 만듭니다. 아르스가 루미님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카렌은 그에게는 전쟁 후에 더 큰 자기와 영지를 내릴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신뢰하고 유능한 부하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르스는 여전히 그 포상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지만 카렌은 공을 세운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뜨려던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아르스에게 묻습니다. 그의 부하들을 자신에게 줄 수 있냐고 말이죠. 아르스는 필사적으로 거절하며 그들 모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카렌은 예상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러고는 아르스에게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신의 전쟁위원회 일원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들의 귀중한 의견을 듣고 싶기 때문이라면서요. 그 전에 자신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더 찾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가 떠나자 아르스는 카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로 가득 찹니다. 한편 보사에 충직한 두 부하는 파린에서의 계략이 발각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대머리인 토마스와 노인인 리마스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미 파린에서 충분한 양의 마석을 추출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그들은 전쟁에서 확실히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데 카렌을 제외하면 적군의 유능한 지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패배할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사는 그에 만족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자신은 확실히 이길 수 있는 싸움만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두 충신에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승률을 100%로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사는 토마스에게 자신이 고용하고 싶은 미라라는 여성에 대해 묻습니다. 토마스는 우선 미라가 지금 어디서 술에 절어 죽어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녀를 고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보사에게 그녀가 재능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며 자존심 있는 귀족이라면 아무도 그녀를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보사는 토마스의 말이 맞기를 바란다고 답합니다. 다음날 아르스는 집으로 돌아와 샤를에게 카렌님의 전쟁위원회에 합류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로즈와 레이가 가져온 간식을 우물거리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아르스는 이어서 카렌님이 자신을 섬길 유능한 인재를 더 찾아달라고 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레이에게 새로운 인재를 찾을 방법이 있는지 묻습니다. 레이는 이 문제는 팸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그들은 팸을 찾아가 인재를 찾는 일을 의뢰합니다. 아르스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찾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정말 뛰어난 인재를 찾는다면 금화 20잎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팸은 이 조건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즉시 위례를 받아들입니다. 그 후 아르스와 레이는 술집을 나섭니다. 그때 갑자기 후드를 쓴 술 취한 여자가 그와 부딪힙니다. 그녀는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고 그의 부하들이 화를 냈지만 아르스는 그녀를 쉽게 용서합니다. 그 여자는 팸의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가장 여성스러운 목소리를 내며 아직 영업 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후드를 벗으며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팸이 남자라는 것조차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용해달라고 부탁하는데 바로 그때 팸의 부하 중 한 명이 다가와서 그 여자가 미라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들은 예전 술친구였기 때문이죠. 미라는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술친구가 일자리 찾는 것을 도와주길 원합니다. 지금 빈털터리에 집도 없는 신세니까요. 남자는 그녀가 이미 돈을 너무 많이 빌려갔기 때문에 도와주기를 거부하며 그녀를 쫓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팸은 미라가 흥미로워 보인다며 어차피 일손도 부족하니 고용하겠다고 말합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팸에게 묻습니다. 정말 그래도 괜찮겠냐고요? 하지만 그는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안심시킵니다.
미라는 채용된 것에 기뻐하며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주문을 엉망으로 만들고 허락도 없이 술을 마시기 시작하며 손님들에게 음식을 쏟기도 합니다. 서빙을 하려다가 말이죠. 남자는 그녀에게 질려버렸지만 팸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태도를 바꿉니다. 팸과 미라는 함께 식사를 하고 그는 미라에게서 정보를 캐내려 합니다. 미라는 남자가 숙녀의 과거를 캐묻는 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팸이 귀여운 미소년이니 한 가지는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미라는 멍청한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 다 어떤 노인을 위해 일했었는데 최근에 그 노인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팸이 그 노인에 대해 묻자 미라는 그가 꽤 가난했지만 꿈이 크고 재미있는 노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가 말한 노인은 고인이 된 미션 공작이었습니다. 남자는 이 이야기를 믿으려 하지 않지만 미라는 이제 팸의 관심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한 곳에만 머무르는 게 지루해서 일을 그만두고 여행을 시작했지만 곧 술값으로 돈을 다 써버려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미라는 빈털터리의 노숙자 신세라도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이 편이 더 재미있으니까요. 팸은 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곳을 안다며 그곳에 가보겠냐고 묻습니다. 그날 늦게 아르스와 동료들은 편지를 받습니다. 팸에게서 온 편지였죠. 벌써 인재를 찾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자마자 하녀가 들어와 방문객이 있다고 알립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팸이 보낸 사람을 만나러 나갑니다. 모두가 반신반의합니다. 아직 꼬박 하루도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정문에 도착하자 팸이 술 취한 미라를 데려온 것을 발견합니다. 아르스는 기억해냅니다. 그녀가 어제 자신과 부딪혔던 그 술 취한 여자라는 것을요. 그녀는 웃으며 사과합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묻습니다. 아르스에게 정말 람부르크 영주가 맞냐고 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부하들은 미라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고 아르스조차 그녀가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의심합니다. 그는 먼저 그녀의 능력치를 감정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깜짝 놀랍니다. 지략과 야망이 모두 100을 넘었고 그녀는 S급 전략가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정예 기사보다 더 강했습니다. 아르스는 뒷걸음질치며 그녀를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11부를 위해 구독해주세요.